주인공 신페이는 어릴 적 친구 우시오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우시오는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의붓자매 미호를 대신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그와 함께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하며 신페이가 우시오에게 손을 뻗으려 하자 깨어났고 실수로 마주 앉은 소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어 한 대 맞았습니다. 방금 꾼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는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는 고향인 히라가시마 섬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고향 섬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다 신페이는 미호, 우시오의 쌍둥이 여동생을 만났는데 미호는 신페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로 돌진했고 신페이에게 구조되었다. 미호는 신페이에게 마을에 대해 물었지만 신페이는 외출을 많이 하지 않았기에 할 말이 많지 않았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집은 우시오의 장례식이 거행될 장소이기도 했다.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붉은 꽃무릇을 들고 있었고 신페이는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시오의 가족에게 입양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신페이에게 미호와 우시오는 어린 시절 친구이자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한때 우시오를 위해 카레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우시오의 시신을 부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조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거슬. 갑자기 빛이 번쩍였지만 어디서 온 빛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신페이의 단짝 친구인 수가 울면서 달려왔다. 울면서 수는 우시오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휩쓸려 갔다고 말했다. 아이를. 그때 연구차가 도착했고 신페이는 수의 아버지가 왜 그러려는지 궁금했다. 우시오가 익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부검이 있었습니다. 수는 신페이에게 그 어린 소녀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시오리였고 우시오가 구해준 아이였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멍한 표정을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신부는 신페이에게 관을 함께 나르도록 부탁했습니다. 수는 오늘 밤 신페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신페이는 미호와 우시오의 아버지인 앨런 삼촌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미호가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은 미호가 왜 집안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은 미호가 집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신페이는 우시오의 부검 이유를 수에게서 듣게 되었는데 익사가 아닌 목이 졸린 것처럼 목에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과 신페이, 그의 아버지, 그리고 미호의 가족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때 미호가 와서 우시오가 남긴 목걸이를 신페이에게 건넸다. 미호는 우시오가 죽었다는 사실에 신페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언니의 목숨을 빼앗은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호는 우시오가 원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신페이는 목걸이를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우시오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7월 23일 신페이는 미호를 도와 일을 하러 앨런 삼촌 가게에 갔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요. 갑자기 가게 손님이 신페이에게 찾던 사람을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찾고 있던 사람을 말이죠. 오늘 아침 신페이가 안경을 쓰고 가슴이 큰 여자를 찾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큰 가슴을 가진 여자를요. 신페이는 기억이 나지 않아 그 남자가 술에 취해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그때 경찰관도 시원한 음료를 마시러 왔습니다. 그 경찰관은 미호의 친척이자 유일하게 태츠였습니다. 섬의 경찰관. 미호는 태츠가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 없었던 이유를 물었고 태츠는 우시오가 구해준 어린 슈리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족이 빚 때문에 도망쳤다고 의심했습니다. 미호는 달아났고 신페이는 그녀를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 가족 집 근처에서 미호를 발견했고 미호는 일주일 전에 어린 슈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산에서 벌레를 잡으러 갔을 때 그 소녀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갑자기 내주라는 사냥꾼이 지나가면서 그림자 병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림자 병이요. 전쟁 중에 흔한 병이었다고 해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는 그 그림자에게 목숨을 잃는다는 전설이 있대요. 전설에 따르면 말이죠. 하루코 신의 사당에 가서 정화의식을 받아야 했대요.
그러고는 떠났고 미호는 그 병을 믿었어요. 우시오가 죽기 3일 전 두 자매는 쓰레기를 줍다가 우시오의 그림자가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요. 신페이는 진정하려고 했으며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한 미호의 약속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는 그녀를 하루코 신사로 데려가 정화시키기로 했다. 두 사람은 신사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미호는 지나가는 인형을 발견하고 신페이를 끌어들여 조사했다. 둘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앞길은 위험한 폐허로 이어졌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신페이는 조사하러 달려갔다. 그는 배에서 마주 앉았던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총에 맞았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신페이를 가까이 당기려고 했을 때 갑자기 머리에 총을 맞았다. 신페이는 미호가 자신의 그림자에게 붙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바로 앞에서 그림자가 진짜 미호를 쏘아 죽였습니다. 신페이도 총에 맞았고 그러고는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른 여자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던 순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신페이는 우시오가 어린 소녀를 구하다가 죽은 날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슈리. 그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여자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깨어나 다시 한번 얻어맞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그가 잠꼬대를 많이 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꿈에서 총에 맞았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았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그날이 7월 22일이었고 자신과 미호가 신사에 갔다가 미호의 그림자에 쏘였던 날은 23일이었다. 그러다 나구모 작가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복제품이라고 믿는 소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은 그의 최근 꿈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다시 해변으로 올라갔고 다시 한번 꿈을 무시했다. 하지만 미호가 자전거를 타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장면은 이전과 비슷했고 데자비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미호를 일으켜 세웠는데 미호의 자전거 브레이크가 누군가에 의해 잘려 있었다. 이후의 일들은 과거와 똑같이 반복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꿈에서처럼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앨런 삼촌을 만나고 우시오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다시 우시오가 목졸라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빛이 비추었고 무엇보다도 어린 소녀 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내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고 만약 모든 것이 꿈에서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림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앨런 삼촌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우시오가 실제로 그림자에게 살해당했고 미호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고는 바깥 공기를 쐬겠다며 허락을 구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갑자기 태츠 경관이 미호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 미호는 분명 안에 있었고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미호는 경관을 칼로 찔러 죽인 후 그의 그림자를 베끼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를 그 후 태츠의 그림자는 진짜 태츠의 시체를 처리했고 그림자 미호는 그에게 권총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미호에게 안으로 들어가 진짜 미호를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소리가 나면 멀리까지 들릴 겁니다. 신페이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림자. 미호가 곧바로 달려들어 그의 목을 찌르려 했다. 신페이는 제때 반응하지 못했고 그의 영혼은 몸에서 분리되었다. 그는 시간 여행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분명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미호를 지켜라였다. 그는 다시 7월 22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배에서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우시오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호가 그때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기에 그는 그녀를 막기 위해 일어섰고 물에 떨어졌다. 그는 수영을 할 수 없었기에 미호가 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어야 했다. 한편 배에 있던 소녀는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일기를 쓰다가 그들 중 한 명이 우시오의 장례식에 잠입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저녁 신페이는 싸움이 있으니 술집에 가라고 태츠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것은 허위 신고로 꾸중을 듣더라도 그림자 미호로부터 그를 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신고로 꾸중을 듣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휴대폰을 정리하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지난번처럼 벨이 울리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림자 미호가 나타날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던 그는 근처 덤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고를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 그녀의 눈 색깔 하나가 언젠가부터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러고는 미호가 목욕 중인데 평소와 달리 조용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그녀가 자신을 쫓아냈습니다. 미호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날 아침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고 그 휴대폰에는 지난밤 미호의 그림자가 찍힌 영상이 실제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호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림자와 그림자병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자 신페이는 우시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본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미호는 그림자가 우시오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호는 어린 슈리가 그림자를 보고 위험에 처했을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확인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신페이는 직접 확인하고 미호를 집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슈린의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갔지만 첫 번째 때처럼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사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 또한 슈린의 집이 오늘 왜 문을 닫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식탁은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신페이는 최근 태츠 경찰관의 것과 같은 그림자의 검은 자국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 말이죠. 그러자 신페이는 위층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앞서 본 2개의 자국이 슈리의 부모님 것임을 알았기에 꼬마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불을 켜려는 순간 그림자의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는 작은 슈리가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것이 그림자임을 확신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림자를 꺼내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모가 그를 불러 슈리의 그림자가 도망쳤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그림자가 욕실 창문을 통해 도망친 것 같았다. 그러고는 떠났다. 그리고 그는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보트에 있는 소녀가 총에 맞아 죽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가 큰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챌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그는 여러 숙소를 돌며 물어보았다. 여기 아저씨는 그가 묘사한 여자아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꽤 큰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까지. 그러자 그는 즉시 그녀를 알아봤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소녀가 지나갔다는 것만 알았을 뿐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과 그림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믿기로 했고 미호는 하루코 신사에 가서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신페이는 미호의 그림자가 근처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내일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신페이가 여전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신페이가 비밀 기호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만으로도 수는 충분히 알아챘습니다. 신페이를 알아봤다. 수의 의붓 누나인 타오키도 왔다. 그럴 수 없다면 자기가 대신 하겠다고. 신페이는 수가 여전히 미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가 미호에게 아직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신페이는 알았다. 둘이 목소리를 높이자 행거 자매가 확인하러 들어왔다. 수는 남자애들 얘기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타오키는 신페이가 미호의 화장실로 들어가서 신문을 봤던 일을 거론하며 수는 신페이를 꼬챙이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수는 진지해지며 불꽃놀이 후에 신사의 신부님께 그 그림자에 대해 여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신페이는 우시오의 익숙한 모습을 보고 그녀를 쫓아가기로 했다. 오랫동안 쫓았지만 우시오는 어디에도 없었다. 해변까지 달려갔고 실제로 우시오를 만났지만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진짜 우시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둘의 목걸이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틀 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이 우시오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우시오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검은 물에 가라앉는 것과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페이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페이를 정말 좋아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오늘이 축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축제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신페이는 이 우시오가 자신을 그림자로 보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서 우시오로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축제로 다시 달려갔고 신페이는 그녀를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시오가 보일까봐 숨겨야 했고
그들이 달리는 동안 그림자 미호가 우시오를 발견했습니다. 우시오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지만 그림자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다른 그림자들처럼 그를 공격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미호가 전화를 걸었고 우시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호는 잠시 우시오의 목소리를 듣고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신페이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그랬다. 그러고 나서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미호는 불꽃놀이를 끝냈으니 신사로 오라고 그에게 부탁했었다. 그런 다음 우시오를 구석으로 데려가 숨게 한 후 돌아와야 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확실히 하기 위해 비밀번호도 말했다. 모두 모닥불 주위에 있었고 수가 갑자기 우시오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해서 신페이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놀랐다. 그러자 수는 미호를 구석으로 불렀고 타오키는 수가 미호에게 고백하려는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타오키는 미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수는 미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미호는 수를 친구로만 생각했기에 안타깝게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미호는 수를 단지 친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가면을 쓴 우시오가 수를 격려하러 왔지만 모두들 곧바로 우시오의 목소리와 머리카락, 체형 때문에 우시오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착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착각의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우시오는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호와 수는 우시오를 그림자로 여기며 신페이에게 우시오와 멀리하라고 했다. 하지만 신페이는 우시오의 손을 잡고 있었고 갑자기 우시오의 손과 팔을 꽉 쥐었다. 신페이가 갑자기 픽셀이 깨지기 시작했고 모두는 신페이 역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자. 우시오는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10분 전 돌아오는 길에 신페이는 그림자 미호를 만났다. 그녀는 여기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고 신페이를 재빨리 붙잡으려 했다. 그녀는 몰래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페이가 어떻게든 자신이 올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획이 거의 완료되어 다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후 그림자 신페이를 불렀다. 이 그림자는 신페이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의 기억을 흡수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신페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 그림자 미호에게 신페이를 살려달라고 원했다. 다시 되감았을 거야. 그러고는 미호에게 신페이의 휴대폰을 가져오게 한 뒤 누군가를 시켜 우시오를 잡으러 보냈어. 하지만 미호의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공격했어. 하지만 그 소녀는 미호의 검은 그림자를 땅에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어. 미호의 그림자는 즉시 쓰러졌고 신페이는 그 소녀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림자들을 물리쳐 그녀는 자신을 나구모라고 소개했어. 그림자가 지나가자 신페이를 옆으로 끌어당겼는데 그 그림자는 우시오였어. 그곳에는 그림자가 많으니 신페이가 거기에 가지 못하게 막았어. 나구모는 그에게 그림자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림자의 실체는 방금 그녀가 쏜 검은 그림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밟히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사람 그림자를 밟으면 돼. 그림자가 피하면 그림자이고 피하지 않으면 사람이야. 그림자는 그 빛으로 사람들을 스캔해서 정보를 가져가. 그러다 위쪽에 큰 불빛을 발견하고 나구모에게 그림자를 없애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림자들을. 그러고는 달려가서 거기서 타오키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신페이에게 사과했는데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바로 4개의 팔을 가진 그림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페이는 피와 시체 더미만 가득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신페이는 미호를 지키다 자신의 그림자에게 살해당한 수를 발견했습니다. 신페이 바로 앞에서 죽었고 그림자는 곧 나구모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총알이 한 발밖에 남지 않았지만 4개의 팔을 가진 그림자가 반격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재빨리 피했고 얼굴에 스치는 정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신페이는 그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그에게 붙잡혔다. 그는 신페이의 오른쪽 눈이 어머니의 눈, 시간을 조종하는 힘을 가진 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을 조작하는. 우시오는 이때 깨어나서 발버둥 쳤다. 그 눈은 게임처럼 저장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지만 그는 더 이상 저장 지점이 없도록 이 세상을 파괴해야만 한다. 그가 더 이상 저장 지점을 갖지 않도록 이 세상을 파괴해야만 한다. 우시오는 신페이에게 미호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미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즉시 그림자에 의해 파괴되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신사 한가운데 나타났다. 다른 그림자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졌고 그림자가 퍼지는 곳마다 시체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 시체 더미들도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그림자의 어머니도 하늘에 나타났어요.
축제 참가자들은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대한 그림자에 즉시 삼켜졌고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붉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곧 섬 전체를 집어삼켰고 나구모와 신페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전에 메시지를 믿지 않은 것을 후회했고 신페이는 나구모에게 자신을 쏘라고 부탁했습니다. 22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네팔의 존재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우슈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나구모는 그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찾아와 이름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다시 말이죠. 그 후 그는 관찰 모드에 들어가 섬 전체가 삼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붉은 빛을 내는 소녀를 만났고 그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여행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우슈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힘에도 한계가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이죠. 그 후 그는 미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때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매 루프가 시작될 때마다 조금씩 더 과거로 돌아가고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루프에 빠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이어 미오가 신페이와 부딪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우슈오의 장례식 안내문을 보고 그 이름이 배에서 신페이가 언급했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 확인하러 갔습니다. 신페이가 배에서 언급했던 이름이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한 지인에게 알아보였습니다. 지인이었죠. 하루코 신사의 카라쿠리라는 신관이었습니다. 그녀가 14년 전 섬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밟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에 카라쿠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카라쿠리를 싫어했던 이유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다스러운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앨런 삼촌에게 소개했고 앨런 삼촌은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그녀가 자신의 가게 단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앨런 삼촌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셔서 그가 장사하느라 바쁠 때 손님들이 두 딸과 놀곤 했습니다. 두 딸과 놀았습니다. 갑자기 앨런 삼촌이 미오와 신페이가 바다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 되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니고모는 신페이네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섬을 떠났기 때문에 신페이를 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섬을 떠났습니다. 10년 전 그의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모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신페이를 잠시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앨런 삼촌이 니고모에게 알려줄 일이 있다며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알려줄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우시오가 질식사당했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즉,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사냥꾼 네주를 만나 슈리 가족 3명 모두 그림자라고 알렸다. 슈리 가족 모두가 그림자라고 네주에게 말했다.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네주에게 휴대전화 중 하나를 건넸다. 이때 신페이는 이 시간대로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슈리를 찾아가 그림자에 대해 경고하여 장례식에서 스캔당하지 않도록 했다. 그녀가 장례식에서 스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장례식 후 슈리의 부모님은 그가 방금 한 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아래의 개미가 두 그림자를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헛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전 말은 헛소리였다고. 그러고는 어제 미오의 속옷 색깔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답했고 그는 미오가 어제부터 복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부터 그림자 미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미오는 이제 앨런 삼촌의 그림자도 만들어냈습니다. 신페이는 그날 저녁 모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지만 기회를 이용하여 몇몇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도플갱어 병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그는 니구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두 그녀를 알고 있었고 앨런 삼촌은 심지어 니구모의 본명이 그는 신페이가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았기에 장례식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림자 앨런이 진짜 앨런을 제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비 중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옆에 있는 문을 열었고 그림자를 공격한 니구모에게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는 네주에게서 주소를 받아 숲속에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신페이가 어떻게 니구모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몰랐고 다시 만났을 때 신페이는 즉시 그녀의 팬이었기에 사인을 받기 위해 책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날 아침 배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였기에 적어도 7월 22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거쳤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시간 여행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던 신페이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의 의붓오빠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니구모에게 이전 시간선에서 일어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4년 전 일어났던 일에 대해 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림자가 나타나 그녀의 가족 전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 경험 후 그녀는 섬을 떠났고 이제 돌아왔으니 그림자가 그녀를 사냥하려 할 것입니다. 그녀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그를 복제할 경우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까봐 그에게 자신의 모든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특정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림자는 특정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을 특별히 노립니다. 그는 앨런 삼촌도 표적이 될까 걱정했지만 니구모는 이미 앨런을 처리했습니다. 앨런을 처리했어요. 누군가의 그림자 복제본이 처리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복제될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의 그림자는 오직 하나만 남게 됩니다. 내주는 자신의 그림자를 처리했으므로 신페이가 자신을 신뢰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신페이에게 달렸습니다. 그건 신페이 마음이었죠. 그러고는 니구모와 협력하기로 동의하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54시간밖에 없다고 알렸습니다. 4발 달린 그림자가 모든 사람을 처리할 축제까지 남은 시간. 모두를 말이야. 그래서 그는 먼저 미호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을 니구모에게 부탁했지만 미호의 그림자는 밤에만 나타났기에 그녀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슈리의 그림자 가족을 처리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슈리의 그림자는 축제 날까지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도와주러 갈 생각이었지만 그녀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슈리의 집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머리를 묶고 전화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내주는 그 이유가 당시 그 몸에 있던 사람이 니구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슈리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어요. 잠시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말이에요.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니구모는 곧바로 망치를 꺼내 그림자 어머니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아버지가 달려들었지만 금세 제압당했어요. 아직 죽지 않은 그림자 어머니는 뒤돌아섰지만 다시 니구모에게 맞았어요. 내주는 신페이에게 니구모가 자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자신이 왜 실패했고 슈리가 어떻게 해냈는지 스스로 알아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탈출. 그가 그녀와 함께 들어갔더라면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야. 니구모의 몸에는 2개의 인격, 2사람이 존재했어. 니구모 자신, 혹은 그녀의 본명인 히지루와 2번째 인격인 그녀의 상둥이, 오빠, 류노스케, 줄여서 류노스케. 14년 전, 류노스케는 살해당했고 몸에는 많은 흔적이 있었어. 니구모의 비명을 듣고 내주가 그때 달려왔지. 모두 류노스케가 걔에게 물렸다고 생각했지만 니구모는 류노스케가 살해당했다고 말했어. 그의 목에는 이번 우시오 사건과 비슷한 흔적이 있었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내주는 모든 그림자를 없애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류노스케는 슈리가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는 어린 소녀인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림자를 공격하자 그림자가 갑자기 죽지 않고 되돌아와 공격했습니다. 류노스케는 꼼짝 못하고 근처의 젓가락을 이용해 자신과 그림자를 찔러 그림자를 쫓아냈습니다. 류노스케는 그림자를 쫓아가 내주에게 비계획을 준비하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는 신페이와 함께 매복을 준비하기 위해 모총을 꺼냈습니다. 류노스케는 위층으로 올라가 슈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내주에게 기다리라고 위치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슈리는 류노스케 뒤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복제하면 몇 초 동안 얼었다가 바로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곧바로 창문을 통해 도망쳤고 내주는 아래에서 모총을 사용하여 그것을 가두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매우 빨리 달렸고 심지어 내주를 향해 돌진했는데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피하게 만들어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페이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림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림자가 그의 손을 물었지만 내주가 못을 쏴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3군데의 못을 박으면 고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리에. 그러자 류노스케는 그 둘에게 이 그림자는 다른 그림자들과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류노스케는 그림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아시오를 죽였는지 물었고 그림자가 사실이라고 대답하자 신페이는 화가 나서
이 그림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림자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림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만 말하며 왜 자신과 함께 그림자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림자. 류노스케는 신페이가 더욱 화를 내기 전에 재빨리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더욱. 그날 저녁, 류노스케는 신페이에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나 다른 언론 관련 일이 필요할 때만 나구모를 대신했고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신페이가 자신의 여동생의 열렬한 팬이라는 말을 듣자 류노스케는 말하려 했지만 나구모의 주먹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나구모가 돌아왔고 신페이는 두 형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챘습니다. 머리를 묶으면 류노스케, 풀면 나구모였습니다. 그녀는 신페이가 그림자가 한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으므로 더 이상 철학이나 신학을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미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후 신페이는 나구모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신페이는 핏자국이 묻은 칼을 든 미호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호는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었던 것입니다. 미호가 여전히 인간임을 확인한 신페이는 미호에게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요리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밖에 두 사람이 그림자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신페이는 미호의 배고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에게 돌아온 우시오였습니다. 그녀는 이전 시간대 24일의 우시오였습니다. 그녀는 신페이에게 24일에 일어날 일을 경고하려 했지만 신페이는 이미 알았어. 마침 미호가 나왔기에 우시오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계속 카레를 만들었고 미호는 밖에서 지켜보게 했다. 그때 앨런 삼촌이 돌아왔고 신페이는 우시오가 기회를 틈타 자신의 방에 재빨리 숨도록 쪽지를 썼다. 그런 다음 그는 요리를 마치고 음식을 방으로 가져갔다. 미호는 그가 접시를 2개 가져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자 우시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앉아서 먹었다. 함께. 여전히 우시오를 의심스러워하며 그를 신문했다. 그녀는 눈을 떴을 때 해변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여기로 돌아와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만져보았고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지만 다른 그림자만큼 강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그림자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방심한 틈을 탓지르는 것을 생각했지만 우시오에 대한 그의 기억이 그가 단지 우시오의 명목상의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일하기로 결심했던 날의 기억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돌아오면 우시오를 위해 카레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림자라도 좋으니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그녀는 신페이가 24일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그날의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다. 그날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편 미호가 도착하기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주와 류노스케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했다. 네주는 여전히 신페이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그때 그림자가 앨런 삼촌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왔다. 앨런 삼촌 집으로. 류노스케는 신페이 쪽 상황이 어떤지 물었고 그는 우시오에 대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신페이는 우시오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보라고 했는데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수영복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그림자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옷이 사라져서 신페이를 때리고 이불 속에 숨었어요. 신페이와 함께 이불 속에 숨었어요. 그러자 우시오는 그림자 미호가 들어오지 못하게 신페이가 문을 잠갔는지 물었지만 그림자는 문틈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 문을 잠그는 게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시오는 그림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신페이는 아직까지 아무런 징후가 없었으니 미호의 그림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자가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잠시 후 미호가 신페이에게 설거지할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숟가락과 물컵이 2개씩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호는 우시오를 위한 추모식을 치르는 줄 알았다. 미호가 떠난 후 그녀는 갑자기 돌아왔다. 신페이는 우시오를 숨기려던 참에 그림자 미호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곧바로 칼을 들고 신페이에게 달려들었고 우시오가 대신 공격을 받았다. 그림자 미호는 그 후 우시오의 그림자를 찔렀다. 당황한 신페이는 창문으로 달려가 내주가 볼 수 있도록 커튼을 열었다. 그는 칼을 뽑아 방어 태세를 취했고 그림자 미호는 우시오가 왜 인간 편에 섰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림자 미호는 신페이에게 달려들었지만 내주에게 바로 총에 맞았다. 신페이는 재빨리 미호의 그림자를 찔러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류노스케가 들어와 우시오도 처리하려 했지만 신페이는 그를 간청하며 우시오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시오가 그림자였지만 다른 그림자들과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알던 우시오의 마음과 감정이 있었고 2번이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던 우시오였습니다. 그래서 류노스케에게 그냥 넘어가고 우시오의 다친 팔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구모는 돌아가야 한다며 만약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면 다시 루프에 돌아오도록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루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시오는 진짜 미호만 걱정했습니다. 나구모는 진짜 미호는 아직 목욕 중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나구모는 우시오의 목소리가 자신을 이 섬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섬으로. 그리고 우시오는 몸을 씻으러 갔습니다. 잠시 팔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우시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구모는 우시오에게 안내 녹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시오의 목소리가 맞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구모는 그림자 미호가 변하기 시작했고 신페이가 쇼리의 집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음을 증명했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시오에게도 해당될까봐 걱정되어서 둘이 함께 가고 싶지 않았어. 우시오와 신페이. 그래서 신페이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 절에 대해서도 경고했지. 다음 날 미호의 그림자가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그림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어. 신페이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활동하기로 했어. 평소처럼 전날 우시오에게 자리를 내주었기에 아침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갔고 미호에게 자기 방으로 오지 말라고도 했어. 그리고는 우시오의 원래 조개 목걸이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싶어 했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냈어요. 한편 그는 가게에 갔다가 술을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깥으로 나갔고 신페이는 예방 차원에서 우산도 가져왔습니다. 그는 술을 해변으로 데려가 그림자 우시오를 소개했습니다. 수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진짜 우시오를 죽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우시오는 그를 걷어차 그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페이는 이전에 얻은 휴대전화를 우시오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지문으로 열 수 있었고 안에는 바로 이곳에서 녹화된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우시오가 녹화한 영상이었고 신페이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죽었기에 신페이가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휴대폰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뿐이었죠. 그림자가 매우 다르고 신페이의 아군이 될 것이기에 안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동료가 될 거라고요. 그림자 우시오는 지켜보며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7월 17일, 현재 시점으로부터 거의 일주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시오와 미호는 슈리의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산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심지어 최근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시오만 믿었지만 우시오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두 해변 청소 행사에 참여했고 우시오는 그때 그림자에게 복제당했습니다. 그림자는 그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도망치기 전에 두 자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시오는 그림자를 따라갔고 그림자의 모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슈리를 찾아가서 그림자 문제를 어린 소녀를 위해 믿고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행사가 끝나고 두 자매는 집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우시오는 갑자기 거기서 자신의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호를 부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서 그림자를 찾고 그림자 우시오가 나타났습니다. 놓아줘. 둘 다 자신이 진짜이고 상대방이 그림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 그랬다면 슈리의 그림자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 섬에. 그래서 그들은 작은 소녀가 그림자를 봤다고 했던 곳을 확인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 거기서 출입금지 표지판을 발견했지만 그래도 몰래 들어가 수의 가족의 옛날 진료소에 도착했어. 진료소. 이곳은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어. 둘러보던 중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두 우시오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우시오를 스캔하여 우시오의 모습으로 변신했지만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는 덮쳐 그림자 우시오를 붙잡았습니다. 본래의 우시오는 공격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림자를 향해 휘두른 순간 그림자는 갑자기 분노하여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후 그림자 우시오의 그림자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림자 우시오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그림자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이 광경을 본 본래의 우시오는 너무 멋지다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자 우시오는 본래의 우시오를 한 번만 더 스캔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몸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림자 우시오는 원래의 자신을 죽이고 유일한 우시오가 되려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그림자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일, 우시오와 그녀의 그림자는 신페이에게 보낼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21일, 그림자 우시오는 모든 것을 완전히 기억해냈고 신페이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림자 우시오는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해냈고 그래서 다음 날인 21일에 일어난 일을 신페이에게 보여주고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 함께 수영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시오와 그녀의 그림자는 이 수영복을 입은 버전을 복사했고 우시오 밖으로 나가기 위해 그림자에게 목걸이로 변신하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미호는 아이를 데리고 갔고 슈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자 우시오는 재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 후 슈리가 바다에 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림자 우시오는 거기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녀와 우시오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들은 그 후 슈리가 자신의 그림자에게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림자 우시오는 뛰어들어 슈리의 그림자를 공격하고 슈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슈리의 그림자는 흩어져 우시오를 묶어버렸어요. 본래 우시오는 그림자 우시오가 슈리를 데려오도록 슈리의 그림자를 제거해야 했어요. 해변으로 다시. 하지만 우시오 자신도 슈리의 그림자에 끌려 내려가 질식사했습니다. 그러자 슈리의 그림자는 위로 올라가 그림자 우시오를 다시 잡았습니다. 슈리의 그림자에 의해 검게 변한 그녀는 떨어졌고 그림자는 진짜 슈리를 증발시킨 후 미호가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우도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천천히 가라앉는 우시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자 우시오는 슈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24일의 사건을 바꾸고 신페이와 함께 모든 그림자들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우와 신페이는 모두 이 그림자들에 대해 분노했지만 갑자기 이 기억 속 슈리가 반응하여 마침내 신페이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24일에 나타났던 그림자 어머니로 변신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기억에서 벗어나야 했고 신페이의 손에 검은 손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물속에서 그림자 우시오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약간의 데이터를 유지했고 24일에 신페이를 찾기 위해 회복했습니다. 그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옛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리오와 타오키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경찰이었고 슈리의 슈퍼마켓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페이는 숲에서 다시 수우를 만났습니다. 우시오는 목걸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수운의 가족의 옛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태츠 경관과 함께 이곳에 왔었지만 아버지에게 들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집으로. 그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그때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고 있었는지.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단서를 찾기 위해 헤어졌습니다. 신페이는 그림자 병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우시오는 위층을 수색하러 갔고 수호는 독약이 보관된 캐비닛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신페이는 서류를 살펴보던 중 수우가 이상한 조각상을 발견했다며 불렀어요. 이상한 조각상을. 물고기를 들고 있는 조각상을 보며 그들은 그것이 어업의 신 에비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검색해본 결과 그것은 섬 주민들이 숭배하는 하루코 신으로 보였어요. 섬 주민들이 안에 자물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우시오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신페이는 둘이 먹을 주먹밥을 꺼냈다. 먹고 나서 배부른 우시오를 보니 신페이는 그 하루코 동상이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우시오에게 동상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부탁했다. 그 안에서 열쇠를 발견하고 머리카락으로 열쇠를 복제했다. 벽에 있는 문이 열렸고 그 아래에는 통로가 있었다.
벽에 있는 문이 열리자 그 아래에 통로가 나타났다. 하지만 우시오는 그 아래에 많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호는 그의 가족의 오래된 진료소에 그림자의 도움이 필요한 문이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열려면 말이다. 그는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세 사람은 확인하러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다. 아래에는 전쟁 중에 지어진 것 같은 벙커가 있었다. 누군가 복제된 흔적이 있었지만 상당히 오래전 일처럼 보였다. 꽤 오래전 일이었다. 신페이는 우시오가 이번에는 무모하게 싸움에 뛰어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노프에서 부활할 수 있었지만 우시오가 그럴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은 노프에서 부활할 수 있지만 우시오는 그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그는 24일까지 기다려야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골목으로 뛰어드는 쥐를 보고 우시오는 그림자를 감지했다. 신페이가 흘끗 보니 그 그림자는 아이의 형상이었지만 머리의 윗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우시오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고 돌을 던졌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못을 쏘려고 나서야 했지만 그것은 제때 피했다. 그는 계속 쏘았고 그것은 뛰쳐나와 수우에게 달려들었다. 수우는 막대기를 휘둘렀지만 그것은 막대기와 합쳐진 후 그를 붙잡았다. 신페이는 못을 쏘는 것에 대해 압박감을 느꼈지만 지금 쏘지 않으면 수우가 위험해질 거예요. 그는 진정하고 그림자를 향해 세 발을 쏘았고 그 후 수우에게 그것을 우시오에게 던져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시오는 앞의 그림자로부터 여전히 오한을 느꼈기에 그들은 계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페이는 수우에게 우시오를 보호하고 자신보다 먼저 죽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수우는 우시오에게 모총을 복제할 수 있는지 물었고 가능했지만 복제품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총이 고장나거나 사라져야만 복제품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의 열쇠가 작동한 것은 고정된 물체였기 때문이지만 작동의 연료가 필요한 것들은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제품은 탄약이나 연료가 떨어지면 우시오에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탄약이나 연료가 떨어지면 우시오에게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죠. 그 세 사람은 날카로운 바위들이 많은 동굴을 지났습니다. 강한 소금 냄새의 신페이는 그들이 바다 근처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우시오는 그들이 그림자들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들이 몰려들자 신페이는 우시오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에 있던 나구모와 네주씨는 하수구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수구에서 무언가를 감지했기에 확인하러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신페이 일행은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수우의 지팡이는 이제 쓸모없게 되었지만 신페이는 그림자들이 우시오만 노리고 있었어요. 수우는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는 없기에 소화기를 사용해야 했어요. 불은 무서우니까요. 류노스케와 네주씨는 하수구를 걷다가 그림자들을 만났어요. 여기에 한편 미호는 신페이와 수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녀는 슈리의 머리끈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근처의 슈리의 모습을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 테츠와 부딪혔어요. 테츠에게 미호는 그에게 슈리를 보았냐고 물었지만 그는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하수구를 가리키는 그림자를 보았다. 미호는 신페이가 여기에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테츠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 수색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는 거기는 냄새나고 으스스해서 거절했다. 또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호는 거기에 내려가서 슈리를 찾으면 영웅이 될 것이고 여자친구도 분명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꿔 사람들을 구하러 가기로 했다. 신페이 일행은 다른 동굴로 달려가 산호를 보았는데 이상했다. 물속에 사는 것이 육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시오는 이것들이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곳의 물은 바닷물이었고 따라서 이 동굴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는 가스통이 비었다고 알려주었고 이제 그들은 그림자로부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로부터. 우시오는 몸이 좋지 않았고 자신의 팔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우시오의 원래 몸을 스캔하여 팔을 회복해야 했지만 이제 우시오의 몸은 화장될 때 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통을 멈추기 위해 이 팔을 지울 수 있지만 그녀의 전투력은 약해질 것입니다. 신페이는 돌아가서 우시오의 팔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두 그림자를 동행한 사람이 나타나자 모두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의 여동생 타오키였습니다. 한편 류노스케와 네주씨는 하수도의 철책에 막혀 있었습니다.
하수도에서 내주씨는 통과하려면 금속 절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통로가 이곳의 옛 전설인 히루코, 동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통로는 이곳의 옛 전설인 히루코, 동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라키리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미오가 이곳으로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오와 테츠는 여전히 슈리를 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철책 너머에 있는 슈리를 보았습니다. 슈리는 철책을 사라지게 하여 그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자 류노스케 일행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타오키는 수와 신페이가 신성한 장소를 침범했다고 알렸습니다. 모두가 답을 원했지만 타오키는 자신이 불완전한 물건 우시오를 되찾고 싶을 뿐이며 그들은 돌아갈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타오키가 다가왔고 신페이는 그림자를 향해 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타오키는 실존 인물이었고 신페이는 결코 실존 인물을 죽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타오키는 그들과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페이는 못 박는 기계를 버리고 항복하기로 했다. 그래서 타오키는 우시오를 사로잡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페이와 수는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신페이는 확신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타오키는 이 사실이 조만간 밝혀질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장비를 여기에 남겨두면 그들 둘을 안내해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류노스케와 네주씨는 그림자들을 처리하던 중 여기 산호와 말미잘이 그림자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슈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둘 다 놀랐다. 슈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류노스케는 그가 못을 박았을 때 그것이 그 망치로 생긴 구멍으로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슈리는 나구모가 왜 돌아왔는지 물었다. 분명히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경고했었기 때문이다. 돌아오면 죽인다고 경고했었다. 나구모 안에 류노스케의 인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잠시 돌아온 나구모는 슈리가 사실 하네라는 그림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하네라는 그림자라는 사실에 갑자기 내 팔에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림자는 어머니의 눈 하나를 훔친 신페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류노스케는 총을 쏘았지만 그림자에게 막혔다. 하네는 그 기회를 이용해 류노스케를 스캔했고 둘 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신페이가 있던 곳,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하네는 그림자가 둘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조심스러웠다. 류노스케가 2초 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주씨는 급히 달려가 류노스케를 위해 총알을 막아야 했다. 류노스케는 반격하려 했지만 그림자가 모든 총알을 막았다. 그러자 그림자가 반격하여 류노스케를 도망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한 발 맞았다. 그림자는 검은 피를 보고 간에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죽음은 확실했고 더 이상 쫓지 않았다. 하네는 이제 배가 고팠고 타오키가 둘을 잡았으니 그림자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찾아야 할 사람들. 타오키는 이 일에 아버지가 자신을 끌어들였지만 수호는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호를 말이야. 자신은 미호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신페이가 비밀을 지켜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녀를 위해 비밀을 지켜주길. 우시오는 신페이가 시간 루프를 재설정하기 전에 진실에 다가가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들은 헤류쿠 신의 동굴에 도착했다. 그림자와 함께 시간 루프를 재설정하기 전에 진실에 다가가려는 신페이를 눈치챘고 그들은 위에서 보았던 조각상과 똑같이 머리가 길게 늘어진 그림자와 함께 헤류쿠 신의 동굴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주인은 사실 신페이가 축제 때 보았던 소녀였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주인은 실제로 신페이가 축제 때 보았던 소녀의 모습이었다. 축제 때 보았던 소녀 말이다. 그녀의 목적을 알아낸다면 그녀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알 수 있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꾸미는 음모를 알아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오키는 이것이 신 하이루쿠가 복제한 최초의 형태였지만 신의 이름으로 직접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네라고 불리기를 선호했으며 그림자의 어머니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네가 최근에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대체할 몸이 필요했는데 그 몸이 바로 슈리였습니다. 신페이는 그것이 우시오와 미오를 의식에서 죽이고 섬 전체를 삼킨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신페이는 분노하며 소리쳤고 하네에 뻗어나오는 팔에 잡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네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오키는 누군가에게 하네의 음식을 가져오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이 섬에서는 평균적으로 매년 4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시체들은
타오키와 수의 아버지에 의해 하네에게 먹이로 가져다 주어졌습니다. 타오키는 이제 신페이가 원한다면 그의 손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저기 있는 두 구의 시체 중 하나가 원래 우시오의 시체였기 때문입니다. 신페이는 매우 충격을 받고 어제 받았던 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네가 복제한 것이었고 우시오의 실제 시체는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는 타오키에게 슈리가 납치당하고 우시오가 죽은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타오키는 슈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우시오의 죽음은 그녀의 참견하는 버릇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버릇 때문에? 수는 화가 나서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물었지만 타오키는 수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네를 살려두는 것이 그들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네가 살아있다면 그들의 어머니도 살 수 있었다. 사실 오빠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하네는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그녀의 생각을 조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의 옛 어머니와 같았다. 하네는 다른 시체를 먹으려고 스캔했다. 신페이는 이것이 자신이 잡아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 그때 그는 하네가 우슈의 시체를 스캔하려 할 때 내일 거를 가져오라고 그림자 우슈에게 신호를 보냈다. 우슈의 시체를 스캔하려는 순간에 그는 그림자 우슈를 도와 풀어주고 원래 우슈의 몸을 되찾도록 도왔다. 타오키는 그들이 그림자들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신페이가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림자 우시오는 타오키가 그림자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타오키 가족의 약점을 이용하여 배고픈 배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신이든 뭐든 상관없었다.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하찮은 존재. 하네는 옆에 있던 간호사를 괴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녀가 돌진하자 그림자 우시오도 달려들어 막았습니다. 신페이는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격투 후 그림자 우시오는 팔을 회복했고 그 덕분에 괴물의 그림자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려 제압했습니다. 그 괴물의 그림자를 향해 직격탄을 날려 끝장냈습니다. 타오키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분명히 계약은 내일 하네가 마지막 시체 하나만 먹고 떠나면서 그들의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타오키가 화내자 수는 여동생을 위해 총알을 막아야 했고 바로 그 직후 다시 한 발을 쏘았다. 한편 경찰관 테츠는 우연히 나구모를 발견했다. 미오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미오가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테츠에게 동굴로 바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신페이는 수 가문의 두 남매가 죽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하네는 그림자 아시오를 불러들였고 아시오를 고치려고 그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네는 신페이의 눈도 가져갔지만 빼앗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내 팔 달린 존재는 신페이의 눈이 그에게 많은 평행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가 원하는 세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여전히 그 눈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았고 그들이 자신의 계획에 신페이가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그를 마지막으로 죽게 내버려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는 속수무책인 우시오와 신페이 앞에서 미오의 머리를 으깼습니다. 신페이가 절망하려던 순간 테츠가 여기서 넘어져서 주의를 끌었어요. 방해가 된 거죠. 나구모는 그림자의 머리에 총을 쏘고 나머지 총알을 신페이에게 겨눴지만 그림자가 총알을 맞고 나구모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나구모는 신페이가 병원에서 가져온 독약을 마실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독약이었죠. 그는 전에 수와 아시오와 상의했어요. 상황이 잘못되면 독약을 마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독약을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이었기에 병 전체를 마시면 즉사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신페이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되풀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들을 막겠다고. 한편 아시오는 하네의 침식 과정을 되돌리려 애썼다. 그녀는 그림자에게 우시오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아시오는 신페이와 함께 과거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다. 신페이와 함께 우시오는 미오가 다시 한번 죽어야 했기에 마음이 찢어졌지만 신페이는 지금은 그 그림자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니 일어난 일을 잠시 접어두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 그림자들을 그러고는 나구모와 네주씨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순간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우시오와 함께였다. 우시오는 기뻐서 나구모에게 달려들어 안았고
내주 씨는 신페이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그림자의 공범이라고 생각했지만 나구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이야기해야 했고 나구모는 일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신페이의 눈이 어떤 시간대에서 우시오에 의해 새겨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섬에 돌아온 이후로 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우시오는 이전 시간대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나구모에게 보여주었고 따로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오리 그림자는 단지 한 해의 일부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쇼리가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쇼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 그림자를 지울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수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고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에 수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수에게 오늘 밤 5분 동안 모든 것을 물어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페이의 그룹은 수정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시 쇼리의 슈퍼마켓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정된 계획을 이전에 우시오는 그림자를 지우는 방법을 설명했고 신페이도 그가 나구모 안에 류노스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네가 류노스케를 죽였는지 물었고 나구모는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네가 한때 그녀의 친구였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류노스케는 이전 시간선의 모든 행동을 다시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시오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러진 손톱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전 시간선의 총. 신페이는 그 총이 파괴된 것을 후회했지만 내주 씨는 우시오가 스캔할 수 있도록 다른 2개의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 우시오는 두 번째 것을 스캔하고 원본을 지워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반복해서. 신페이는 2분 후에 류노스케가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문자를 보낼 것이고 그러면 슈리가 창문으로 뛰쳐나와 그들이 잡도록 해서 우시오가 그녀를 지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밖으로 뛰어나온 사람은 류노스케였다. 그는 이번에는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페이가 알게 된 지 22일째. 네팔의 존재가 류노스케를 처리하러 달려나갔다. 하네는 이전 시간선에서 신페이의 손에 표식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래서 신페이가 어디로 도망치든 찾아낼 수 있었다. 네팔의 존재가 돌진하자 내주 씨는 그림자에 3발을 쏘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었고 재빨리 그를 제거했다. 그러고는 신페이를 잡았지만 우시오가 소년의 목숨을 대신받아 순간적으로 휩쓸고 신페이와 함께 순간이동으로 사라졌다. 하네는 이것은 단지 인사이며 신페이가 어디에 있든 자신이 그를 추적하여 능력을 봉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페이는 이제 그들이 너무 순진했고 다시 이를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시오가 네 팔을 가진 것을 쓸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이상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에 대해 감지한 모든 것은 공허했지만 그는 한해 냄새가 났다. 두 사람 모두 나중에 돌아왔지만 비가 왔는데 22일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았던 것에 신페이는 이상함을 느꼈다. 갑자기 그는 나구모와 그녀의 상둥이 동생 류노스케를 보았다. 그들이 앨런의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더니 과연 나구모 남매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나구모 남매였다. 나구모 남매였다. 그는 이 현상이 자신이 처음 경험했던 루프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몇 년 전 나구모의 기억인 것 같았다. 이 기회 덕분에 그는 어머니가 교수형을 당하시던 순간을 목격했다. 그때로부터 14년 전이었고 오늘은 가게 기념일이었다. 그래서 신페이의 어머니는 두 남매를 파티에 초대했지만 나구모는 사람 많은 것을 싫어해서 일찍 떠났다. 시오리의 어머니이자 나구모의 친구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그때 카라쿠리와 신페이의 아버지도 돌아왔다. 그는 부모님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기에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우슈에게 두 분 다 고고학자셨고 자주 이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셨다고 말했다. 동시에 신페이는 류노스케가 나구모처럼 불쾌한 사람에게도 마침내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구모의 친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고 그러자 장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신페이는 수의 옛 병원으로 데려가졌습니다. 나구모는 자신의 친구가 매우 신비롭고 보통 2층 창문에 불이 켜질 때 이곳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나구모가 착각한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그들은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잠시 후 창문에 정말 불이 켜졌고 나구모의 친구는 실제로 하네였습니다. 하네는 아직 친구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나구모에게 사과했습니다. 하네도 시대가 나구모를 만나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구모는 시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는 탐욕의 화신이며 팔이 4개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변했고 우시오는 그들이 알던 하네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이 되자 나구모는 산에 올라 하네를 만나러 갔지만 네주 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뱀을 잡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루나스케는 나구모가 많은 음식을 샀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녀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몰랐기 때문에 바로 여동생이 산에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달려가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루나스케는 하네를 발견했고 신페이는 오늘이 루나스케가 살해당한 날이라는 걸 깨닫고 소리치려 했지만 이건 자신의 시간대가 아니었기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 나구모가 와서 하네가 루나스케를 죽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네는 이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눈이 튀어나와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나구모는 2개의 그림자와 마주쳤고 네주 씨는 그녀를 구하러 와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루나스케는 공식적으로 여동생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네주 씨는 자신을 복사한 그림자에게 왼쪽 눈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루나스케는 그를 데려가야 했지만 2 그림자가 곧 추격해왔습니다. 루나스케는 앞으로 나아가 그림자의 머리에서 칼을 뽑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초 앞을 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루나스케는 네주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또한 처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구모의 가족은 섬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면서 나구모는 하네를 보았고 하네는 다시 돌아오면 목숨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자 신페이는 시간대를 되돌려 쇼리의 슈퍼마켓에 도착하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쇼리의 슈퍼마켓에 신페이는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었으니 나구모에게 계획을 바꾸라고 말했다. 하네도 이 시간대를 알아챘고 신페이가 각 죽음과 함께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신페이를 조금씩 처리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 신페이는 나구모에게 케이크를 가져왔고 현재 둘 다 학교에 있다. 신페이는 루나스케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루나스케가 많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동생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루나스케가 싸우는 것이 그녀의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루나스케가 네즈 씨의 그림자를 처리한 날의 싸움만으로도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달했다. 네즈 씨의 그림자를 처리한 날 루나스케의 싸움만으로도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달했다. 4에서 5일 동안 괴로워할 거예요. 나구모는 그림자가 곧 신페이를 이 시간대로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림자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미오의 무리와 수호를 모았고 우시오에게 여러 시간대의 기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페이는 이 공격의 지휘자가 될 것이기에 일어서서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공격이 신페이가 연설을 시작했을 때 밖에서는 네즈 씨가 미오의 그림자에게 살해당했고 시대는 그의 총을 빼앗아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는 신페이가 연설을 마쳤고 테츠는 그가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걸게 하다니. 하지만 미오와 수호 형제들은 모두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테츠는 가장 주저했지만 모두가 신페이를 따르는 것을 보자 체면을 위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신페이가 기뻐하는 순간 다시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속으로. 그때 우시오가 달려와 머리에 총알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확히 머리를 맞았다고. 네즈 씨를 죽인 것 같았고 네즈 씨를 가까이 두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즈 씨를 가까이 두지 않은 것이 신페이에게 시간 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페이는 하인이 자신의 능력의 결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 그들은 단지 그가 더 이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을 때까지 그를 추격해야 합니다. 그 후 신페이는 모두를 만나 자신에게 시간 루프가 단 한 번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알렸습니다. 남은 시간 루프는 단 한 번일지도 모릅니다. 이전 루프에서는 7시 55분에 죽었고 지금은 7시 20분입니다. 만약 그가 지난번처럼 죽는다면 제한 시간은 7시 직후로 당겨질 것이고 같은 시간에 다시 죽는다면 시간 역전 제한이 자신의 생존 시간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져 절망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네즈 선생님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이전 시간대에 하인이 나구모를 스캔하여 그녀의 기억을 얻었고 그녀가 어떻게 계획할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즈 선생님은 그림자가 자신의 총을 스캔했을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그림자 복제본이 대상으로부터 50m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즉, 사정거리가 50m이고 그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페이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인이 자신에게 남긴 표식을 이용해 그녀를 유인하고 기습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넓은 들판에서 기다렸고 마침 시대와 하인이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의 군대, 신페이는 그들과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싶어 했고 시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미호를 공격하도록 보낸 직후 우시오가 시계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신하여 신페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즈 씨는 시대의 그림자를 향해 총을 쏘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시오와 신페이는 그림자 미호를 유인할 계획이었지만 하인이 그녀를 막고 다른 그림자들을 사냥하도록 보냈습니다. 네즈 씨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눈치챈 시대는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피했고 약간의 부상만 입었기에 하인은 그림자 미호에게 네즈 씨를 끝장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시오와 신페이는 이제 류노스케가 처리하도록 그림자들을 유인했고 네즈 씨는 그림자 미호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방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호 일행은 여기서 그녀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는 사격에 실패했고 그래서 타오키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큰 그림자 2마리를 불러야 했습니다. 한편 류노스케는 그림자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빠져나갔고 시대가 뛰어들어 신페이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류노스케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몸을 던져 총알을 막았습니다. 그는 하인도 자신처럼 이 초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페이를 위해 시간을 벌려고 자기 희생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네즈 씨가 때맞춰 총을 쏘며 류노스케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네즈 씨가 제때 총을 쏘아 류노스케의 탈출을 지원했습니다. 하인은 밖을 내다보고 2개의 큰 그림자에 시달리는 그림자 미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2개의 큰 그림자를 제어하려 했지만 우시오가 그녀와의 연결을 끊었기에 그 그림자들은 다오키만 따랐습니다. 우시오가 그 2 그림자와의 연결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시오는 그들을 유인하여 쫓게 만들었고 시대는 뒤에서 그림자들을 흡수하여 더 강해지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림자 미호는 큰 그림자의 손에 융합되어 다오키를 노리고 조종하고 있었지만 미호와 수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때 시대는 우시오를 따라 체육관에 왔지만 그녀는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 신페이가 불을 붙일 가솔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불을 매우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인은 그림자들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불을 매우 무서워하므로 하인은 일부 그림자들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시대가 신페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테츠가 총을 쏴서 주의를 끌었고 우시오는 총을 바꿔서 신페이가 쏘도록 했고 하인이 맞았습니다. 우시오는 하인을 지우려고 돌진하려 했지만 주저했고 시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신페이를 3번 쏘고 신페이보다 우시오를 먼저 죽게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서. 하지만 우시오는 더 영리했습니다. 자신의 복제체를 먼저 드러내면서 시대를 뒤에서 주먹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페이는 시대의 몸 안에 사람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시대의 몸속에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불을 껐다. 모두 숨쉬기가 힘들었고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망쳤고 신페이는 우시오에게 달려갔다. 우시오는 깨진 유리에 다쳤지만 신페이는 영리하게도 수제 방탄조끼를 준비해 두었다. 그 후 나구모는 하인이 체육관의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 우시오가 시대 안의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탈출할 기회를 얻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으니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그림자 미호를 잡았고 우시오가 그녀를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림자 미호는 공식적으로 길들여졌습니다. 그녀는 신페이 일행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미호를 다치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자르고 입원시킨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끝장냈던 것까지 말이죠. 하인이 그녀를 만든 이유는 배신자로 여겨졌던 우시오를 사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신자.
또 다른 중요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원본을 사냥하는 이유는 원본이 살아있다면 그림자는 일주일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본 미호가 아직 살아있으므로 그림자 미호는 앞으로 6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타오키는 자신이 처음부터 그림자들에게 속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도 그림자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는 그날 밤 아버지를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신페이는 그림자 미호에게 원본 미호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림자 미호는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또한 신페이에게 도쿄에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고 그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모든 가구들이 그림자들에 의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룹은 그 후 병원으로 가서 엘리베이터가 멈춘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수의 어머니의 휠체어가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며 영안실 문을 쳤습니다. 그룹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타오키는 비밀, 통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쉽게 그룹을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시오의 시신이 있어야 했지만 어떤 한 해의 동굴로 바로 이어지는 통로. 그룹은 함께 내려가 수의 어머니가 두 형제 아버지를 죽이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시오가 뛰어들어가 한해와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수의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기에 두 형제는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바로 의식을 회복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해의 편을 들었고 수의 총을 훔쳐 타오키를 쏘았습니다. 그는 우시오를 쏘려 했지만 타오키가 총알을 막았습니다. 사실은 진짜 타오키가 아니라 그림자 미호였습니다. 진짜 타오키는 미호와 함께 차에 있었고 네즈 씨에게 보호를 맡겼습니다. 의사는 이제 미호에게 스캔을 받아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가 만들어져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서 그는 면역력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갑자기 충격을 받았고 그림자들이 그를 속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도 역시 간호사가 신페이의 사격 사거리 반대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시오의 원래 시체를 가져왔고 시대로부터 무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시오는 그녀를 쫓고 싶었지만 그것이 함정임을 알고 있던 신페이에게 막혔습니다. 함정이라고. 그는 의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의사는 그들에게 진짜 타오키를 부르라고 했다. 그 두 남매의 어머니도 의식을 되찾았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림자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한해가 죽으면 모든 그림자들도 죽을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얼마나 두 아이와 이 섬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지 일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금고에서 한해에게 먹이로 준 모든 환자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꺼냈습니다. 신페이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한해의 동굴을 발견했기 때문에 입을 막고 사고로 위장당했습니다. 그들은 사고로 위장되어 숨겨졌습니다. 한해의 동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페이가 시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싶어 하자 그는 자신이 이 병원을 설립한 최초의 사람이자 원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23일이 되자 우시오가 나구모를 찾아와 이전 기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기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시오는 한해로부터 분리된 눈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 자신도 한해처럼 미쳐버릴까봐 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구모가 우시오를 직접 처리할 것입니다. 한편 미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미호는 미호가 마음속에 숨겨왔던 모든 결점, 즉 자신이 항상 우시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점, 그래서 신페이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점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미호가 말하기를 주저한다면 그림자 미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수는 이제 어머니의 유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300년 동안 그림자를 섬겨왔고 각 세대마다 단 한 명의 구성원만이 단 한 세대만이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수가 너무나도 자비롭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에 노인은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타오키는 신페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 잠을 잘 것을 권했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있으니 안심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신페이는 편안하게 잠들기로 했습니다. 네조 씨가 몰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우시오가 그를 발견하고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는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오는 그의 집으로 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림자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만난 지하실로 그녀를 데려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쳐 날뛰고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우시오는 그의 아내를 구하는 것을 돕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진짜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구모 팀은 한 지역을 정리하고 우시오와 신페이는 다른 지역을 맡기로 했어. 두 명의 미호와 수는 앨런 삼촌을 도와 서로를 보호하며 돌아가기로 했고 거기서 그림자 미호는 미호가 우시오와 신페이가 함께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넌지시 말했지만 진짜 미호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림자 우시오가 우시오의 원래 머리카락을 보고 섬의 아이들 대부분은 그녀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아이들과 그녀는 서로 많은 추억과 가르침을 공유했기에 아이들은 스승을 위해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수색하던 중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선생님의 그림자가 새 아이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페이와 우시오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동시에 그림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그림자는 도망치며 반격했고 신페이는 총을 쏘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속이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고 우시오가 그림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우시오는 무의식적으로 매우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기도 전에 나구모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룹은 모여서 조사했던 모든 집에 검은 자국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들이 친척을 방문하러 섬을 떠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내일 실행될 계획을 기다리며 숨어 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우시오에게 쉽게 다시 잡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후 신페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림자 미호에게 처음 죽임을 당했던 곳, 바로 하루코 신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카라키리 신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페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우시오는 카라키리가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는 신페이가 하루코 신에 대해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코 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구모가 이미 그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루코가 사실은 우주에서 온 어떤 존재로 복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추측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지구에 떨어진 후 복제하고 변형하여 고래 모양이 되었고 이 섬에 떠밀려와서 처음 만난 소녀를 복제한 후 그 소녀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만나자마자 그 소녀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카라키리는 이것이 신페이의 가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신페이는 그림자의 존재를 언급한 후 두 장의 사진을 그에게 던졌다. 그는 카라키리가 고대 시대의 사진에 왜 등장했는지 물었고 물론 그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 수 진료소를 처음 설립한 사람이자 저주받은 네팔의 그림자, 시대, 나구모와 다른 사람들은 매복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신페이는 시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전히 그렇게 젊어 보이는지 물었다. 간단한 답은 그가 그림자도 인간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전 루프에서 신페이 일행은 네팔의 인물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랬다. 대부분 그가 카라키리라고 의심했는데 하인이 하루코의 신이었고 카라키리는 그 신사의 사제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 네 팔 달린 그림자는 평범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복사하거나 스캔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진흙을 덧씌웠을 뿐이다. 모두가 그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전 루프에서 류노스케가 그에게 살해당했을 때 우시오가 나구모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그가 카라키리라고 확신했다. 카라키리는 항상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 네 팔 달린 그림자도 마찬가지였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들은 카라키리의 손이 어젯밤 체육관 싸움에서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의사는 시대가 이전에 하인을 키워 아이를 낳게 했고 아이를 낳게 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를 위해서요.
그때부터 시대 일족은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신, 하루코, 더 정확히 말하면 하인을 섬겼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되어 어떤 의미로는 하인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더 역겨운 것은 하인이 시대의 아들을 낳자 그 아이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것을 알고 하인에게 자신의 성격을 복사해서 아이에게 옮겨 자신의 나이를 되돌리게 했습니다. 시대는 여러 번 환생하기 위해 이 의식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한 짓이 역겨웠지만 신페이는 여전히 그에게 왜 자신의 부모를 죽였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이 하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할 만큼 어리석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페이가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를 쏘지 못할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신페이가 자신의 손에 화상 자국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시오는 그에게 주저없이 쏘라고 거듭 말했지만 그는 계속 주저했고 결국 우시오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죽이고 신페이의 휴대폰을 빌려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상 자국이 있는 진짜 시대가 뒤에서 나타나 우시오를 찔렀습니다. 우시오. 신페이는 총을 쏘았지만 시대는 이미 검은 진흙층을 두르고 있었고 창을 그에게 곧장 찔러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때 공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이겼다는 것을 알았고 우시오가 사라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 신페이는 숲에서 아이들을 구했던 곳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정말로 우시오가 그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 모습의 하인이 우시오가 정말로 사라졌다며 비웃으러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절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가 죽는다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신페이에게 그림자 무리를 보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었고 그녀는 무언가를 감지하고는 돌아서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페이는 주머니에서 우시오의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모두 우시오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페이는 나구모 일행과 바다 근처 작은 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썰물 때였습니다. 하지만 나구모 일행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하인이었고 그는 신페이로 변신한 반면 신페이는 신호가 없어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신페이는 알렌 삼촌을 찾아 미호의 행방을 묻기 위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삼촌은 미호가 30분 전에 수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갔다고 목적지는 알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신페이는 자신이 분명 그림자를 다룰 때 면역력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복제본이 있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하인이 자신을 복제했지만 문제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실제 휴대전화가 자신에게 있는데도 사용했는가였습니다. 갑자기 신페이는 묶여있는 그림자 미호를 발견하고 손톱을 제거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우시오가 죽으면 자신이 제어력을 잃을까봐 미호가 자신을 여기 묶어놓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제어력을 잃을까 봐서 말이다. 신페이는 이전 루프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휴대폰을 복사한 후 하인과 합쳐졌을 때 그녀가 자신의 휴대폰 사본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휴대폰 사본을 얻었던 것이다. 휴대폰을. 그 후 신페이는 나구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하인이 받았고 그녀는 그에게 미호 일행과 나구모 일행의 위치를 알려주며 누구를 구할지 선택하게 하려 했다. 누구를 구할지를 선택하게 하려고. 신페이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0분 전 수와 미호는 앨런 삼촌의 정원에 도착했고 거기서 시대를 만났어. 그는 검은 진흙 형태로 변신하여 그 둘을 죽이려 했다. 한편 나구모 일행은 신페이의 전화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구모는 그녀가 신호를 보내면 싸울 준비를 하도록 네주씨와 타오키를 배치했다. 그녀는 망치를 들고 혼자서 신페이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 그녀는 전화로 정보를 말하며 류노스케에게 전송했다. 만나자마자 류노스케는 바로 이것이 하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속이지 말라고 했고 둘이 잡담을 나누는 동안 갑자기 시대가 뒤에서 그를 물었다. 그는 동시에 두 개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류노스케가 이초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인은 그 속임수를 간파했고 류노스케의 우위는 사라졌다. 게다가 시대는 검은 진흙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류노스케의 승산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시대가 공격해왔고 류노스케는 그가 발이 땅에 닿는 순간 회피하고 사격하기 위해 일부러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하인이 이 초 앞을 보고 정보를 시대에게 전달하는데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류노스케는 알고 있었기에 더 빨라야만 했다. 그는 해머로 총알을 맞고 시대의 머리를 치려고 돌진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 시대는 어젯밤 총상이 류노스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아챘고 류노스케 또한 여동생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도망칠 기회를 만들려고 네조 씨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구모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다시 제어권을 잡았습니다. 류노스케는 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없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전화 없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나구모는 이길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며 류노스케에게 자신의 몸은 걱정하지 말고 전력으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류노스케는 계속 싸워 망치를 부수고 창을 잡아 공격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대를 갈기갈기 찢고 하인을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일어서기를 바랐고 이 시점에서 그녀는 나구모가 자신이 사냥당할 것을 알면서도 왜 여기로 돌아왔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구모가 상황을 맡아서 시간을 벌기 위해 시체가 회복될 때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동안 말이죠. 본질적으로 그녀는 류노스케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하인과 너무 가까이 지낸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속죄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인과 너무 가까웠던 것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창을 부수고 시대를 찌르면서 계속 싸웠고 그로 인해 류노스케가 시대의 갑옷으로 들어가 그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진흙 갑옷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나구모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류노스케는 마침내 자신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페이와 그림자 미호는 앨런 삼촌의 정원에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호와 수가 하인의 동굴로 끌려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미호는 재빨리 그의 머리를 가져갔고 막 끝냈을 때 그녀는 원래 미호가 하인의 진짜 몸에 먹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신페이는 아직 재시작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구모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구모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길에서 타오키를 만났고 그녀는 네주 씨와 테치가 자신이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섬으로 가라고만 조언했습니다. 곧 류노스케를 만날 거야. 그림자 미호가 히타키의 기억을 보여줬으니 둘 다 서둘러야 해. 이제 그는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그는 지금 죽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왔던 때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 산. 그는 먼저 그림자 미호를 구한 다음 수의 무리와 미호가 시대를 만나는 것을 막으려 할 거야. 만나는 것을 막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한 번 더 돌아가서 수, 미호, 그리고 그림자 미호를 제때 가로챌 수 있었어. 그는 수와 미호에게 앨런의 가게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러 돌아가라고 했고 자신은 그림자 미호를 따라 나구모의 무리에게 갈 거야. 타오키 일행이 류노스케와 함께 싸우러 내려올 때까지 도착할 거라고 믿었어요. 류노스케와 함께 말이죠. 그 후 미호는 속도를 내기 위해 그림자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했고 신페이는 그녀에게 하인이 길을 막기 위해 설치한 모든 그림자들을 피하라고 말했어요. 하인이 길을 막으려고 설치한 그림자들을 말이죠. 타오키의 거대 괴물 중 하나가 꿰뚫리는 순간 그는 딱 맞춰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시도는 반복 행위로 인해 하인이 눈치채면서 실패했고 그녀는 시대에게 나구모와 류노스케를 쓰러뜨리라고 귀띔했어요. 네주 씨는 우리 편의 전력으로는 이제 시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하인이 신페이가 빛나는 것을 보고 시대에게 후퇴하라고 말했어요. 신페이는 나구모에게 달려가 다시 한번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림자 미호는 신페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막았습니다. 더 애쓰면 쓸수록 더 잃을 것이었습니다. 신페이는 하인이 사실 아이일 뿐이고 시대가 하인을 이용하는 배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인을 이용하는 배우였습니다. 가능하다면 하인이 그에게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신페이는 그녀에게 약속했고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류노스케를 신페이에게 맡겼습니다. 나구모를 잃은 것은 신페이에게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의사는 나구모의 사망 소식 때문에 언론이 곧 도착할 것을 알고 그녀의 시신을 지하실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페이는 이제 류노스케의 능력을 얻은 듯했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바다에 낙뢰가 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수호는 이때 신페이를 도울 수 없었고 나구모를 떠나보내야 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페이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페이는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시오, 큰 우시오, 나구모, 그리고 우시오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무기들. 하지만 그림자 미호는 신페이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시오의 목걸이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미호는 이것이 우시오가 남긴 기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우시오인 것처럼 나타났기에 하이는 오해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억일 뿐,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페이는 내일까지 기다리면 우시오가 다시 돌아오고 그저 그녀에게 이것을 스캔하게 하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을 스캔하게만 하면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의 기억을. 이것은 신페이에게 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편 수호는 우시오의 재단 앞에 앉아 이전 루프의 기억들을 얻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전 루프의 기억들을. 미호는 수의 고백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못할까요? 바로 그때 미호가 들어왔고 수가 묻기 직전에 미호는 자신이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는 신페이에 대해 물었고 그것은 그녀가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을 즉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답은 여전히 아니었고 그래서 둘 다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미호는 신페이에게 자신이 정말 그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신페이는 미호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다시 타오키와 함께 올라갔고 그림자 미호는 하인이 파괴되면 우시오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미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런 식으로 신페이를 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미호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신페이를 그런 식으로 이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자 신페이는 우시오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를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우시오를 데리고 시간 루프로 돌아올 때마다 동시에 두 명의 우시오가 존재하게 되는데 한 명은 그들과 함께 있고 다른 한 명은 24일까지 해변에 상륙할 때까지 바다에서 표류하는 우시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시오가 없어졌으므로 그들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우시오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시오가 없어졌으니 그들은 바다를 표류하는 우시오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찾아오려고 우시오가 죽기 전에 시대를 한번 스캔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희망으로 그에게 자신의 기억을 남긴 거야. 그는 목걸이가 우시오 쪽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네주 씨는 그 목걸이의 효과가 조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조수가 가장 높아지는 새벽 6시. 우시오가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테니 그때 우시오를 찾으러 갈 겁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우시오를 완전히 잃게 될 겁니다. 시대는 이제 섬 주민들에게 이 축제 기간에 무엇을 할지 알렸습니다. 네주 씨는 신페이의 몸으로 다시 류노스케와 이야기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구모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목걸이의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페이는 시대를 만났고 그녀는 신페이를 2시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딘가 신호 차단막이 있는 곳에 숨어 그녀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적을 바꾸어 그림자들을 보내 우시오를 먼저 사냥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신페이 일행이 그녀를 찾을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직접 그림자 무리에 합류하여 수색했습니다.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는 그 안에 신페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남은 큰 그림자 하나의 숨어 목걸이 신호를 따라 우시오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대가 바로 뒤따랐지만 우시오가 그들 바로 앞에 있었다. 그녀는 신페이와 그가 떠난 날을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신페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시오는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잡아서 수면으로 헤엄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거대한 존재는 신페이가 우시오의 기억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희생되었고 이제 그녀는 남은 그림자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다. 거대한 존재는 아직 살아있었고 이번에도 신페이는 다시 한번 너무 많은 것을 잃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데 성공했다. 우시오는 앞에 있는 시대가 자신의 이전 공격으로 진흙 방어막의 상당 부분을 잃은 것을 보고 다시 반격하기 위해 돌진하려 했다. 그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림자 미호가 그녀를 붙잡고 우시오를 진정시키려는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시오를 진정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신페이는 한혜에게서 어떻게 숨을지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의 손을 쏘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루나스케는 이를 예측하고 신페이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래서 신페이는 스스로를 쏘고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신페이 일행은 큰 존재 안에 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것을 조종하여 싸울 수 있었지만 동시에 외부의 영향 또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페이 일행은 우시오를 되찾았고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리는 큰 물고기가 우시오를 찾아 바다로 나가도록 숨어 있었고 무리가 숨어 있던 곳은 한해의 동굴 아래였습니다. 한해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무리는 서둘러 그곳에 가서 그녀의 진짜 몸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해와 시대는 이미 무리를 방해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자 괴물이었습니다. 타오키는 다른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큰 물고기와 함께 남아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신페이 일행은 타오키를 믿고 그녀에게 이곳을 맡긴 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호는 여동생이 조심해서 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신페이 일행은 칠흑 같은 벽에 도착했습니다. 총을 쏘았지만 금세 재생되었습니다. 우시오가 부수려 했지만 되려 공격당했고 신페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샤도메오를 불러 이전에 복제했던 폭죽으로 변신해 폭발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폭발시키라고 말이죠. 시대와 한해는 동굴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신페이 일행이 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벽에 말이죠. 하지만 신페이는 성공적으로 폭발시켜 모두가 통과할 만큼 큰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시대가 갑자기 날아들었기에 일행은 벽이 다시 생성되기 전에 재빨리 통과했습니다. 다쳤어. 시대가 조금 움직였기에 내주시는 뒤에 남아서 반격했어요.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뒤에 남고 그룹은 계속 가기를 바랐어요. 그룹은 성공적으로 한해의 시체에 도착했지만 신페이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감지했어요. 한해가 내뿜고 있었어요. 이 윙윙거리는 소리는 그녀가 그림자에게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었어요. 루나스케가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우시오는 그 신호를 지우는 것을 도왔고 그를 더 편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신페이는 이제 시대를 감지했기에 우시오에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방어해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러자 우시오는 시대를 상대하기 위해 일어서야 했고 한해는 신페이가 루나스케로부터 힘을 얻었고 두 번째 능력을 멈추려면 왼쪽 눈을 감기만 하면 되었죠. 2초 후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였고요. 세도 미오는 한해를 다친 책임을 지고 한해는 수의 위치를 주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해가 한쪽 구석에 모총을 발견하자마자 수는 반대편에 나타나 못을 쏘아 그녀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총은 진짜였고 그녀가 전에 본 것은 단지 모조품이었죠. 이제 한해는 회복 중이라 2초 동안 시대에게 신호를 보낼 수 없으니 신페이는 우시오와 함께 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시오가 시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녀는 한해의 몸을 공격하려 했지만 시대도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한해를 공격하려던 순간 우시오는 주저했고 시대의 진흙층만 없애 미오가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림자 미오는 우시오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오는 한해처럼 한쪽 눈이 빨갛게 된 채 나타났고 신페이의 오른쪽 눈도 똑같이 변했습니다. 그림자 미오는 우시오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든 시대는 시대의 두 몸을 모두 처리했다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시대는 한해가 이제 무가치하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해의 두 눈이 모두 사라졌으니 그녀의 힘은 거의 없다고 그는 알고 있었다. 한해는 시대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손을 칼날로 만들어 한해를 둘로 갈랐다. 갑자기 문이 열렸고 시대는 저편에서 신페이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자 문이 모든 사람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우시오는 신페이를 막으려 했고 다시 한번 그가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자신만 들어가고 싶어 했기에 신페이는 거절했다. 우시오는 룬의숙에게 신페이를 여기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룬의숙은 자신의 여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해를 구하고 싶어 했다. 신페이는 우시오에게 자신이 항상 그녀를 지켜볼 것이며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페이는 우시오에게 자신이 항상 그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 그러자 신페이와 우시오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한해의 세계에서 깨어난 신페이는 이곳의 경계를 보고
시간의 흐름이 끊긴 고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므로 죽어도 루프되지 않습니다. 신페이는 우시오를 찾기로 했고 룬의숙은 우시오가 근처에 있음을 느꼈고 그녀가 출력한 총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페이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기에 룬의숙은 몸을 바꿔 신페이와 고통을 나누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둘러보니 이곳은 저쪽 섬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노래 소리가 들렸고 신페이는 한해의 것이라고 알아본 공을 보았습니다. 공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두 사람 모두 공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고대 도시에 이르러 인간처럼 보이는 그림자들을 보았고 하지만 룬의숙은 그들이 적대적인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공은 그들을 그림자 무리로 이끌었고 그들은 사라졌고 신페이는 가운데 우시오를 보았습니다. 우시오는 몸이 좋지 않았고 한해가 갑자기 그녀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룬의숙은 누나가 우시오에게 한해가 빙이 되면 나구모가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구모가 없으니 룬의숙이 누나의 역할을 대신하여 그녀의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룬의숙은 총을 겨누려 했지만 신페이가 그를 막았고 우시오는 자신이 아직도 알겠어요. 그녀는 룬의숙을 죽인 사람이 한해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한해에게는 줄곧 두 개의 인격이 있었다고 밝혔죠. 하나는 하루코가 복제한 인간 소녀 한해의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섬 주민들이 숭배하는 신 하루코의 인격이었어요. 우시오 한해의 인격은 과거의 나구모의 친구가 되었던 한해의 인격이었고 한해는 세 사람과 모두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동의하자 한해가 나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긴 꿈을 꾸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긴 꿈은 우시오의 기억이었죠. 하루코의 성격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룬스크는 진짜 책임은 모든 것을 기획한 시대에게 있으니 사과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시대는 모든 것을 기획한 장본인이었다. 시대는 우시오의 눈을 되찾아 그것을 이용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려 했고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지배하려 했다. 우시오는 시대의 생각을 읽었고 그가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세상을 말이다. 갑자기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이 시작되었고 우시오는 그룹을 폭격으로부터 보호했다. 폭격으로부터 말이다. 신페이는 시대가 눈을 가져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사용하고 돌아올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해는 그들에게 하루코의 인격을 죽여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공습은 하루코의 기억에서 비롯되었고 이 장소는 그녀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코가 잊고 싶어 했던 날이었지만 시대가 그녀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강요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코가 잊고 싶어하는 날이었지만 시대가 그녀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강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시오는 시대가 하루코에게 그날을 되살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해는 그들에게 하루코의 이 기억을 잠시 억누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대의 갑옷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시대의 갑옷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리오에게서 과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해는 시간을 멈추기 위해 기억을 억눌렀습니다. 그러자 우시오는 폭탄에서 폭탄으로 뛰어넘어 시대가 있는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서 있던 곳으로. 하지만 그의 갑옷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대는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챘냐고 물으며 우시오를 공격했습니다. 그가 우시오의 눈에 닿으려는 순간 그녀는 교수형 당했을 때 원래 우시오의 일부를 먹고 다시 아이로 변했습니다. 우시오는 눈을 되찾고는 하루코를 베려고 뛰어올랐습니다. 우시오는 하루코를 베어 공습에 대한 기억을 지웠습니다. 떨어지는 와중에 우시오는 신페이에게 시대의 진짜 몸은 현실 세계에 있고 하루코를 통해 갑옷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페이는 현재의 갑옷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우시오는 자신이 지운 시대의 갑옷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신페이는 우시오가 시대의 갑옷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면 그들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시오는 의식을 잃었고 신페이는 그녀를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한해는 현재의 우시오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으므로 아이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시오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우시오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페이는 류노스케가 시대의 갑옷을 대신 입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가능했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우시오가 깨어나 그들에게 텔레파시로 말을 걸었고 자신이 권총용 탄환을 더 만들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인쇄하는데 2분이 걸리고 류노스케와 신페이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시대는 신페이 일행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한혜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은 각성했고 이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그 후 공격했고 신페이가 자신에게 총을 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총알이 그에게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오는 무기를 바꿔서 총을 이전 나구모의 망치로 만들었다. 그러자 시대는 하루코에게 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싸우는 와중에 시대는 우시오를 공격하려 했다. 류노스케는 그를 주먹으로 날려 신페이의 손가락을 부러뜨렸지만 이것이 시대를 우시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시대는 신페이를 쏘려고 했고 류노스케는 피했지만 총알은 시대로 변신했고 뒤에서 신페이의 왼팔을 잘라버렸다. 류노스케는 더 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페이는 이제 역전할 때라고 말했다. 양측은 계속 싸웠고 류노스케는 여전히 시대의 공격을 피했다. 마침내 시대가 갑옷을 조종하기 위해 손을 댔습니다. 류노스케 때문에 신페이는 극심한 고통에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억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시오는 총을 준비했지만 그 순간 시대는 류노스케를 진흙 속에 가두고 몸에서 꺼내버렸습니다. 진흙 덩어리 속에 가둔 후 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갑옷의 조종권을 되찾은 시대는 나구모가 전에 같은 짓을 시도했었다며 이미 류노스케를 상대할 방법을 찾았다고 신페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류노스케에 대항할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페이는 이제 총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오는 자신을 총알로 만들어 신페이에게 끝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끝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 쪽으로 달려들었고 시대도 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시대는 신페이가 총에 닿기 전에 그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신페이 쪽으로 총을 겨누었고 그는 총을 잡아 공격을 피하고 그를 쏘았습니다. 공격을 피하고 그를 쏘았습니다. 시대가 사라지자 그는 현실 세계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너무 늙어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오는 정상으로 돌아와 하루코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코의 고통을 없애겠다고 말했고 그녀가 지우기 시작하자 그들은 갑자기 300년 전 히라가시마 섬의 현장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해변의 고래 한 마리와 그쪽으로 다가오는 하인을 보았습니다. 류노스케는 하루코가 하인을 지배하려 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될 거였습니다. 류노스케는 하인을 막으려 했고, 하인은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전 신페이가 고래에 다가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본 후 공황 상태에 빠져 유령을 본 것 같아 도망쳤습니다. 류노스케는 깨어난 그의 눈 덕분에 신페이가 과거를 만지고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코는 여전히 고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우시오는 하루코를 신페이에게 건네주고 고래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루코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래를 지우려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예전처럼 일어났을 거야. 하루코는 소리쳤지만 우시오가 고래를 지우자 진정되었고 사라졌다. 하인도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다음 생에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류노스케에게 물었고 류노스케는 동의했다. 둘 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다음은 우시오가 사라졌고 신페이는 그녀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몸으로 돌아간다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우시오와 함께 사라지겠다고. 하지만 우시오는 그를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그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거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었지만 우시오는 여전히 신페이와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신페이와 함께. 그때 신페이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 했지만 우시오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시오는 이 힘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순환을 끊고 여름을 다시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메시지를 남긴 후 신페이를 배에 앉아있던 때로 돌려보내며 자신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배에 앉아있던 그때로 말이죠. 자신을 찾으라고. 그러다 신페이는 깨어나 배에서 다시 나구모를 만났는데 물론 얼굴부터 박았다. 그녀의 가슴에. 신페이는 나구모가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울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상륙했는데 나구모가 마치 증오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다. 신페이는 자신이 어떻게 그녀가 나구모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다.
그러다 미호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막으려고 섰지만 그녀의 차 브레이크는 풀리지 않았고 신페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다시 수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왜 돌아왔는지 몰랐고 우시오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리를 걸어가다 우시오를 다시 만났고 우시오는 그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이유로. 그런 다음 그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현재 집에 없어서 어딘가에 가서 식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앨런의 식당에 갔습니다. 여전히 여기 살아계셨고 현재 집에 없어서 어딘가에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앨런의 식당에 도착해서 모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 21일에 왜 여기로 돌아왔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는 우슈에게서 섬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다. 섬이 사라질까봐 걱정되어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쇼리의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들이 여전히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곧 불꽃놀이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아이들은 불꽃놀이 축제가 하인의 생일과 겹친다고 말했지만 신페이는 그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 후 신사에 가서 거기서 카라쿠리를 만났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우시오가 요즘 해변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려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신페이는 무언가를 떠올리고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다 해변에서 다시 우시오를 만났습니다. 둘 다 서로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신페이는 우시오의 목걸이를 발견하고 직접 걸어주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신페이는 나구모와 대화를 나눴고 나구모는 그가 꿈을 통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행세계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오리와 눈의숙의 어머니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하인과 시오리는 그들의 딸들이었습니다. 우시오와 미호는 축제 준비를 마쳤고 시오리의 어머니는 모두 함께 단체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축제가 열렸고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수는 신페이에게 우시오와 화해했는지 물었지만 신페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페이가 모두와 함께 해변에 가서 불꽃놀이를 보도록 설득했습니다. 미호와 단둘이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미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신페이는 수가 아직도 미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묻자 그들 중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나구모가 쉬지 않고 계속 소설을 쓰는 것을 보고 불꽃놀이가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불꽃놀이가 곧 시작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우시오는 신페이에게 전화를 걸어 수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작년처럼 거절당할 것이 거의 확실했지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호가 즉시 거절하지 않아 수에게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즉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신페이와 우시오는 해변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신페이는 우시오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고 그들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이 시점부터요. 다음 날 25일이 되었고 미호는 우시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우시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